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15%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예상 밖 격차에 국민의힘은 쇄신론에 휩싸였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친명체제가 힘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16일 만인데 민주당은 보궐선거 시지자 정치 검찰이 구원투수로 나섰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결심했다며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후보 지명 29일 만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겨냥해 가자 지구에서 지상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상전 임박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이집트 등으로 민간인 대피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6.52%대 39.37%) 17%포인트가 넘는 이 엄청난 차이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꺾었죠. 이번 선거는 일반 구청장 선거가 아니다. 미리 보는 내년 총선이라고 했기에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따라서 지는 쪽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다고 전해드렸었는데 말입니다.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려 박빙 승부를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당혹 그 자체, 심지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내년 총선도 뻔하다는 말까지 나왔고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표정 관리를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참패로 당내 갈등이 폭발한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른 아침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선거 참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도권 등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안을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조기 총선 체제 가동 등 대응책이 논의됐습니다. 혁신기구인 가칭미래전략위원회를 만들어 수도권 맞춤형 정책을 제시하거나 총선기획단을 조기 출범하고 인재 영입을 서두르는 등의 방안입니다. 관련해 김 대표는 어젯밤 소속 의원들에게 당 혁신기구를 조속히 만들겠다며 당 전략을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이라며 강도 높은 쇄신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임명직 당직자의 사퇴가 거론되는 등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죠. 있는 대로.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 조금 더 그 차이가 더 컸어요. 의미가 뭔지를 겸허히 잘 받아들여야죠.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 계획인데 인적 쇄신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승리를 한 만큼 현 친명 지도부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요즘은 몇 개월 사이에도 민심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승리에 도취했다가 내년 총선이라는 본게임에서 지면 어쩌나 표정 관리에도 들어갔죠. 민주당이 이긴 게 아니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일 뿐이라며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에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진교훈 강서구청장 당선 직후 축제 분위기를 즐긴 것도 잠시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부족함을 성찰하겠다고 밝혔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당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단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자만하다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승리의 기세를 몰아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 요구 목소리를 키우며 정부 여당을 겨냥했는데
특히 한동훈 장관 파면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 연방 수사국까지 다녀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라고 변명해도 한동훈 장관의 무능과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장 기각과 보선 압승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견고해진 가운데 비명계에서는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할 기회라는 견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제 당 통합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받아든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쯤 복귀할 전망인데 공석인 최고위원회 당장 누굴 앉힐지가 당 통합 여부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내에선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김 후보자는 선당 후사를 밝히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형식은 자진 사퇴였지만 자진 사퇴가 아니었던 거죠.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할 거다 하는 말까지 나오니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후보자 지명 29일, 인사청문회 개최 7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를 지켜봤고 당원으로서 선당 후사의 자세로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다면서도 국민 여러분과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한 건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여권에서 사퇴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자는 억울함을 표시했지만 청문회장 중도 퇴장 논란과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은 강서구청장 선거 전부터 여권의 부담이 됐습니다. 여기다 대통령실이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할 만큼 선거 패배로 인한 여론이 좋지 않자 낙마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는 안도 한때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선거에 패배해 김행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다고 해석했습니다. 전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기운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여가부뿐만 아니라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6개월 남은 총선 시기는 더 빨라지게 됐죠. 정치부 김순철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2020년에 치러졌던 총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서울 강서구에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갑, 을, 병 이렇게 3개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맞아요. 세 곳의 득표율을 모두 합산하면 민주당 후보들이 57%, 국민의힘 후보들이 39%를 기록했습니다. 격차는 17%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56%,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39%를 기록해 17%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야. 민주당에 180석을 안겨줬던 지난 총선과 양상이 비슷했는데 그만큼 여당의 민심이 악화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보궐선거 직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었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참 뼈아픈 부분입니다. 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득표율 2%포인트를 더 가져가 당선됐고요. 그 직전 3월 대선에서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불과 2%포인트 앞섰던 접전지였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쌓인 자산이 모두 사라졌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겠죠. 국민의힘에서는 인적 쇄신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왜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선거를 대선처럼 판을 키웠느냐 이런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잘못 세웠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전환 가능성에서도 좀 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 중진들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은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더 큰 혼란을 부를 거란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당의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있을지 당의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당 지도부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실제 김 후보자가 사퇴한 게 주목할 만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김행 장관 지명 철회 요구할 거라는 민심을 잘 받아들이시는 것이겠죠.
이게 민심을 잘 받아들인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준비 속도가 더 빨라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최고위, 오는 15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수습책을 좀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장 유력한 방안 중에 하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키는 것인데요. 네네. 하지만 당 지도부와의 권한이 좀 분산될 수도 있고 공천을 두고 혼란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들떠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심 고무된 분위기는 있지만 아직은 좀 절제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과거 경험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이듬해 치러질 총선의 전초전이었던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당시 보수 텃밭이던 경기 성남을에서 이기는 등 성과를 거뒀는데요. 정작 2012년 총선에선 127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계파 갈등이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죠. 와, 지금 보니까 정말 지금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계파 갈등부터 좀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 대표는 승리 확정돼 낸 메시지에서도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야 한다면서 통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여유가 생긴 만큼 당분간 비명계를 끌어안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긴 단식하고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있던 그때와 비교하면 뭐 지금 여유는 훨씬 더 많아졌죠.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와 뉴스적 함께했습니다. 검찰이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북 송금과 위중교사 사건은 빼고 백현동만 먼저 기소한 건데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서 지자 검찰이 구원투수로 나선 최악의 수를 선택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16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사건의 증거 관계와 혐의 입증이 충분해 먼저 분리해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하고 각종 특혜를 몰아줘 업자에게는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공에는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재판 위증교사 혐의도 법리 검토 후 조만간 기소 처분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정치검찰이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앞세워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는 최악의 수를 뒀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보내 보완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재판에 넘기며 대장동 위례 재판에 합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검토 후 병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수원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배우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이 대표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빠르게 규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 TF가 허위 보도에 가담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특히 허위 녹취록의 출처로 민주당 TF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당 차원에서 허위 보도 조작에 나섰다는 게 되죠.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국 의원실 소속 최모 보좌관과 김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 시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TF에서 활동하며 허위 보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대선 8일 전인 2022년 3월 1일 한 인터넷 매체는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 녹취록을 공개하며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녹취록이 최 보좌관을 비롯한 민주당 TF 관계자의 말이 최 전 부장의 말로 둔갑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조작된 녹취록이 민주당 TF 측에서 언론인 A씨를 통해 인터넷 매체로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A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김 연구위원과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며 해당 녹취록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때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로 정치권이 허위 보도 과정에 개입했는지 규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대장동 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 전 특검은 청탁도 돈도 받은 적이 없다. 김만배 스스로 한 허언일 뿐이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길리범 기자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 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번번이 송구스럽습니다.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전 특검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만난 적도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며 50억 클럽이라는 의혹도 김만배 스스로 허언에 불과하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가 대장동 업자들과 회의를 했다는 걸 알지 못했다며 양 전 특검보는 자신에게 고용된 하급자가 아니라고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날짜가 특정된 게 없다는 박 전 특검 측의 주장에 검찰은 10년 전 사건이라 최대한 일시를 특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1톤 트럭이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데 너무 순식간이라 피할 겨를도 없었죠. 8명이 다쳤는데 이 중 3명이 중상입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일대입니다. 하얀색 1톤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인도 위로 돌진합니다. 보행자 여러 명을 그대로 덮치고 가까스로 화를 면한 시민은 놀라 뒤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큰 소리와 함께 벌어진 사고에 인근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란시장의 한 상가로 1톤 트럭이 들이닥친 건 오늘 정오쯤입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1톤 트럭이 인도는 물론 가게 앞까지 그대로 밀고 올라오면서 일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많아 피해가 컸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점심시간이고 식사하고 나오시는 분들이라 그런 분들이 좀 다치신 것 같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다쳤는데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과 보행자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는데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양재 부근에선 버스 석대 등 차량 7대가 연쇄로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버스 운전자가 앞서가던 차량을 밀면서 시작됐는데 이 차량들이 다른 차선까지 튕겨져 나가면서 일이 더 커졌습니다. 이시월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소방과 순찰 차량들이 보이고 버스 한 대가 대각선으로 놓여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버스 창문을 깨고 들어가 부상자를 구조합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 IC 인근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 대 버스 추돌 사고라고 운전자분이 조금 심한 중상은 아닌데 그 운전석 부분이 훼손돼가지고.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60대 남성 A씨가 다리가 끼는 중상을 입었고 총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 전면부가 처참히 부서졌는데요. 당시 사고 여파가 굉장히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 A씨가 몰던 버스가 앞서가던 다른 버스를 포함한 차량 3대를 추돌하고 튕겨져 나가며 다른 차선에 있던 차량 3대도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가 추돌을 하고 그 차 버스가 또 밀리면서 치면서 맨 뒤에 놈이 추돌한 차가 닫고 날아가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신속히 교통관리와 인명고를 실시해 도로는 약 1시간 뒤 소통이 재개됐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기자 출신이자 유튜버로 활동했던 김용호 씨가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씨는 어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연예인을 협박해 수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입니다. 오늘 낮 12시 45분쯤 한 남성이 이 호텔 11층에서 4층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직원이 딱 올라갔을 때는 바로 직사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바로 신고하고.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숨진 남성은 유튜버 김용호 씨였습니다. 김 씨는 4년 전 부산의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어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연예인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다음 주 구속영장 심사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숨지기 직전 유언 형식의 녹음 파일을 남겼습니다. 48분 분량의 녹음에는 황당한 재판 결과가 나와 억울하다며 결과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역할을 끝내고 사라졌다고 생각해달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왔던 해당 녹음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검찰과 경찰에서 압수한 시가 10억 원 상당의 몰수 마약을 보관하고 있던 보관소가 마약을 분실한 사실도 몰랐고 또 알게 된 이후에도 2달간 찾지 못해 결국 검찰 수사를 받았던 사건 얼마 전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MBN이 더 취재를 해보니 마약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곳은 여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냉장고에, 사무실 서랍에, 심지어 나무 캐비넷에 두고 다니는 경우까지 있었죠. CCTV도 없는데 말입니다. 최돈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강원도의 한 보건소에서 시가 10억 원 상당의 몰수마약 500g이 사라졌습니다. 보관 2년 만에 분실 사실을 확인했고 없어진 걸 알고도 2달 동안 찾지 못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몰수마약의 부실 관리,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MBN이 입수한 전국 보건소의 몰수마약 보관 실태 자료입니다. 여행용 가방, 업소용 냉장고, 일선 보건소에서 사용한 몰수마약 보관 금고들입니다. 또 철제 금고가 아닌 나무 수납장에 보관한 곳이 있는가 하면 사무실 책상 밑에 두거나 보관 금고가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올 때 생물로 와요. 근데 그거를 건조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는 게 밖에서 건조하다 보면 분실도 될 수 있고. 폐기랑 같이 가져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폐기 처리했거든요. 보관 상태도 부실한데 관리는 더 허술했습니다. CCTV나 24시간 감시 장치가 설치된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보건소 담당 직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분실이나 도난, 훼손에 그대로 노출돼 있지만 관계 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검찰은 몰수마약 처분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지 않았고 식약처는 관리 상황에 대해 감사나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압수 마약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관리가 허술해 도난 분실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시스템 점검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올 들어 5월까지 검찰은 필로폰만 약 34만 6천 명에게 동시 투약할 수 있는 170여 킬로그램을 압수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완전히 봉쇄된 채 전기, 물 모두 끊긴 채 무차별 공습을 받는 가자지구 주민들은 말 그대로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상군 투입을 준비 중이라고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는 다 죽은 목숨이라며 더욱더 강한 보복을 예고했거든요. 미국은 가자지구 민간인 안전 확보 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이집트 등으로 대피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허만 남은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이 부서진 건물 잔해를 살펴보고 흙더미 속 이불도 털어봅니다. 혹시나 남아있을 먹을거리, 생필품이 있나 확인하려는 겁니다. 병원에선 피투성이가 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유일한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병원들이 쓸 수 있는 비상 전력은 길어야 사나흘입니다. My feeling is that the Palestinian health system has the rest of the week before it collapses, not just because of the diesel. All supplies are running short.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시작된 뒤로 가자 지구에서 병원과 학교를 포함한 인프라를 비롯해 주택 2만여 채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도저와 중장비가 부족해 맨손으로 생존자를 수색하고 발견된 시신을 바라보던 여성은 통곡합니다. 공세를 늦추지 않는 이스라엘군은 지상작전을 준비 중이라며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כל איש חמאס הוא בן מוות. חמאס זה דאעש ונרסק ונחסל אותו כפי שהעולם ריסק וחיסל את דאעש. 이집트가 대피로 개방을 거부하면서 당장 가자지구 민간인들은 대피로가 막힌 상황이지만 미국은 안전한 통행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양측에서 나온 사망자는 2,400명을 넘겼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번 사태가 중동 전쟁으로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해 미국은 이스라엘 인근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갈등을 조장한다며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우려 속에 러시아가 여론전에 가세를 한 겁니다. 이어서 송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 후 세계 최대 규모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을 이스라엘 인근에 배치한 미국. The U.S. carrier fleet to the Eastern Mediterranean and we're sending more fighter jets there in that region and made it clear to the Iranians, be careful. 하루 만에 추가 배치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앞서 계획한 아이젠하워 항모 전단 배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They'll start that deployment in the coming week or so. They will be going initially across the Atlantic and into the Mediterranean, where they will be available. 기습 공격 배후설이 끊이지 않는 이란을 포함한 하마스 지지 세력의 개입을 막으려는 선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미국의 실패한 중동 정책 탓이라고 주장하는 러시아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Анонсируют вроде вторую. Смысл я не очень вижу. Чего они собираются бомбардировать Ливан или чего? Чего они собираются делать? 대신 유엔 결의에 따른 팔레스타인 독립국 건설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급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에 도착해 어떤 대책을 논의할지도 큰 관심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김승겸 합동참모장 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하마스 이상이라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삼축 체계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새 국방장관도 얼마 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었죠.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 체제가 제한되고 있다고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새벽 하마스가 퍼부은 5천여 발의 로켓 세례에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요격체계 아이언돔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김승경 합동참모의장은 이례적으로 이번 하마스의 공격을 언급하며 우리의 안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한 삼축 체계를 확충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하마스 이상임을 인정했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침공과 관련하여 우리 군은 하마스와는 또 다른 무력을 갖추고 있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남한을 겨냥한 천여 문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모두 가동하면 수도권의 시간당 최대 16,000여 발의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 체계가 제한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군사 합의로 인한 비무장지대 인근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때문에 감시 범위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미 해병 1사단과 유엔군을 추모하기 위한 장진호 전투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장진호 전투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나라 빚이 점점 늘어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지출한 돈은 줄었는데 걷어들인 세금 역시 역대급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1,100조 원이면 전국 모든 가구에 중형차 한 대씩 사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장명원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발표된 국가 채무, 그러니까 나라 빚은 정확하게 1,110조 원입니다. 워낙 천문학적으로 큰 돈이라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00조 원 정도인데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3개나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산 중형 승용차를 산다면 어떨까요? 무려 2,150만 대로 전국 세대별로 한 대씩 나눠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감에도 나라 빚이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 그러니까 세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정부 지출이 전년보다 줄었음에도 세수가 무려 47조 6천억 원이나 덜 거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 역시 66조 원 적자입니다. 경기 부진과 세수 부진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국가 부채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지난달 국고채 24조 원을 상환해 연말에는 국가 채무가 애초 전망했던 수준으로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와 국고채 금리 변동성 확대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남았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나라만 빚더미가 아닙니다. 가계대출도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7%를 넘었고 50년 만기 대출까지 억제했지만 내는 금리보다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상암동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감열 씨는 요즘 부동산 중개업소를 들르는 게 일상입니다. 집값이 바닥을 치고 다시 오른다는 얘기가 많아 마음이 급합니다. 확실히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지금 매입하시는 게. 고금리에 대출 받기가 부담스럽지만 이번에야말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나 싶습니다. 금리보다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좀 있어서 지금 집 사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씨처럼 빚내서 집 사라는 사람이 늘면서 가계대출은 지난달 또 5조 원 가까이 증가해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줄었는데도 주택담보대출이 6조 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의 경고등이 켜지면서 금융당국이 논란이 됐던 50년 만기 주담대를 제한했음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로 대출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이사 처리되면서 가계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9월보다는 10월에 계절적으로 가계대출이 좀 늘어왔기 때문에 이제 10월에는 9월보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조금 확대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KB국민은행에 이어 내일 우리은행이 주담대 변동금리를 0.2%포인트 올리고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주담대 가상금리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은 7%를 훌쩍 넘었습니다. 늘어나는 빚과 함께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오른 걸까요? 선당 후곰. 일단 당첨되고 고민하자는 묻지마 청약 열풍이 불면서 분양가가 치솟았는데 지나쳤나 봅니다. 청약 경쟁률은 수십 대 1을 기록했지만 실제 계약에선 절반 이상이 포기하고 있거든요. 3분의 1만 계약을 한 곳도 있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내년 말 입주 예정인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3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110세대의 일반 분양 물량이 평균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지만 실제 계약까지 간 사람은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가 59가구, 59제곱미터가 11가구 등 72가구가 계약되지 않아 무순위 청약을 접수받습니다. 서울 중심부에 조금 더 가까운 동작구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가 13억 원이 넘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절반 정도가 미계약으로 알려져
이달 중 선착순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분양가가 치솟으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데다 연 7%가 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에 미계약이 속출하는 겁니다. 일반 아파트 역시 매매 가격이 13주 연속 전주보다 올랐지만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핵심 입지인지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얼마나 저렴한지 미래 가치가 높은지 여부에 따라서 막상 청약은 했지만 계약은 미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치솟는 공사비에 분양 물량이 줄고 있고 내년 서울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000 가구 초반에 불과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난해 경남 마산만에서 엄청난 양의 정어리떼가 폐사한 채 떠올랐던 거 기억하십니까? 같은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정어리는 죽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 떠오르기에 바다 밑에는 더 많은 폐사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바다는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얀 배를 드러낸 정어리 사체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죽은 정어리떼가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수백 마리씩 마산만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도 안 좋잖아요. 시민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죠. 먼 바다에서 연안으로 떠 밀려 들어온 건데 바다 밑에는 더 많은 폐사체가 널려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죽은 지 2일 정도가 지나면 떠오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과 악취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목에 그 사체가 팍 뜨는 게 아니고 시험시험 뜨기 때문에 조금 그 완전 이리 처리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제주와 부산, 남해까지 폐사된 정어리떼가 발견되면서 바다를 낀 자치단체와 어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어리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피해 해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남해 동부 해역의 정어리알 평균 밀도가 8.8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어리 자원량이 작년에 비해서도 증가했고 과거에 비해서도 올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반폐쇄성 만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도 높아지고 창원시는 정어리 폐사체 일부를 국립수산과학원으로 보내 원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관절염 하면 노인성 질환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20대와 30대 관절염 환자가 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비만 탓인데 무게가 늘어서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방세포에서 연골을 손상시키는 물질이 나온다네요. 참, 오늘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관절염의 날입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7달 전 바닥에 주저앉을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은 한지혜 씨는 100kg이 넘는 초고도 비만이었습니다. 40대인 한 씨는 노인처럼 연골이 닳아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무릎에서 악소리가 나면서 이제 주저앉게 돼서 조금 아프다는 건 알았는데 좀 생각보다 심하다는 거는 몰랐었어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관절염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연령별 관절염 환자 수가 20대는 약 7,000명, 30대는 약 8,000명가량 증가했습니다. 비만할 경우 지방세포가 늘어나는데 연골을 손상시키는 물질의 분비도 같이 늘어나 관절염 진행을 더 빠르게 합니다. 지방에서 관절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면역이나 염증들에 이제 관여하는 물질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관절염의 위험도 높이게 되는 거예요. 비만이 젊은 층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인 겁니다. 실제로 체질량 지수 40 이상의 고도 비만의 경우 과체중이나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여성은 4배, 남성은 4.8배나 관절염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체중 감량만으로도 관절염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 무엇보다 정상 체중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곧 100일을 맞는 쌍둥이 아기 판다들의 이름을 공모했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슬기롭고 빛나는 보물이라는 뜻의 루이바오, 후이바오입니다. 무럭무럭 자란 귀여운 판다 자매를 윤기란 기자가 먼저 만나보았습니다. 사육사들이 쌍둥이 판다를 안고 관람장으로 나옵니다. 귀엽고 앙증맞은 모습의 판다들이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 태어난 지 곧 100일을 맞는 쌍둥이 판다 자매의 이름은 루이바오와 후이바오입니다. 슬기로운 보물, 빛나는 보물이라는 뜻의 예쁜 이름은 시민 70만 명이 참여한 온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 정해졌습니다. 아기 판다 공개 행사엔 SNS를 통해 판다들의 이름에 투표한 30명의 시민들도 참석해 이른바 폭풍 성장한 쌍둥이 판다를 축하했습니다. 10분 남짓한 짧은 공개 시간에도 판다를 보러 온 쌍둥이 아이들을 비롯해 관람객들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얘네들도 생일이 7월생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냥 좀 뭐 쌍둥이 바오 통해서 저희 애들 어렸을 때도 기억도 나고 뭔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 각각 180g과 140g이었던 쌍둥이의 체중은 오는 15일 100일을 앞두고 5kg을 넘겼습니다. 최근엔 유치가 잇몸을 뚫고 나오면서 건강한 성장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쌍둥이를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했지만 커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행복하고 또 SNS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무럭무럭 자라는 쌍둥이 판다는 외부 환경 적응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초쯤 일반 관람객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오늘 북한 대외 선전 매체들이 일제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이 통일부 장관을 욕하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목적은 다르겠죠. 이번엔 남북관계 파탄 원인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 TV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미치광이라고 부르며 한반도 긴장의 주범으로 간주했습니다. 괴뢰 지역에 매일같이 핏대를 돋구며 대결 악담을 쏟아내는 미치광이가 나타나 그자가 바로 괴뢰 통일부 장관 김영호입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 메아리는 파볼수록 악취나는 인간 추물이라고 표현했고 조총령 기관지 조선신보는 반통일부 장관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9일 처음으로 김 장관 실명을 언급한 이후 대외 선전 매체들이 일제히 비난을 쏟아낸 겁니다. 통일부 장관에 대한 비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권영세 전 장관 재임 당시에도 자국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할 때마다 날선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북한의 생각과는 반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통일부는 북한의 공식 의견으로 보기 어렵고 내용이 저급하다며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담긴 모자이크 벽화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또 북한에서 미술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평양 돋보기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김정은 모자이크 벽화 준공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이 그림이 바로 해당 벽화입니다. 네. 이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고 또 주변에 학생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림인데요. 그렇네요. 이 북한 노동신문은 벽화 준공식이 11일 강반석 혁명학원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핵심 간부를 육성하는 엘리트 교육기관의 벽화에 김정은의 모습이 담긴 겁니다. 이런 비슷한 그림은 한 달 전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역시 노동신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만경대 혁명학원에 세웠다며 지난달 17일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모자이크 벽화 준공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언제가 처음이었죠? 네, 김정은 모자이크 벽화는요, 지난해 10월 연포 온실농장 준공식을 계기로 처음 등장했는데요. 이후 올해 3월 중평 온실농장, 6월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 10월 금성 트랙터 생산 공장 등에서 공개됐습니다. 특히 트랙터 생산 공장에서는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3대의 모자이크 벽화가 나란히 그려져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벽화가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북한이 모자이크 벽화 준공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김정은 체제 선전을 좀 공고화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 모자이크 벽화 준공식 보도를 보면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미래 세대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특히 청소년 세대의 사상 이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벽화를 보니까 북한에서의 미술은 그럼 어떤 겁니까? 보통 이렇게 추상적인 그림은 아예 못 본 것 같고 사실적인 그림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에서 추상미술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림을 보고 이게 무슨 그림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북한은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철저히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도 당연히 없습니다. 예술에는 국경이 없지만 사회주의 조국의 예술가들한테는 사회주의 조국이 있다. 뭐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정권을 위해서만이 예술이 존재해야 된다. 이런. 북한에서 그런 화가는 우리하고 개념이 좀 다르겠어요. 네, 북한에서 미술가는 남들보다 특별한 재능을 가진다 점에서는 우리랑 좀 비슷하지만 또 권력자 가까운 곳에서 일한다라는 데서는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 특히 체제선정과 같은 작품은 개인이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드물고요. 만수대 창작사와 같은 제작소에 속한 미술가들이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유명한 미술가, 화가가 없는 거군요. 지금까지 김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서울시가 오는 헬로윈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인파 감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지능형 CCTV가 단위 면적당 인원수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인파 밀집이 감지되면 서울시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신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곳곳을 비추는 CCTV 화면입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해 단위 면적당 사람 수를 자동으로 측정합니다. 자치구 CCTV에 감지된 인파 밀집도는 거리에 설치된 전자표시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집니다. 인파 밀집 위험 징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라가면 현장 상황이 자치구에서 서울시와 소방, 경찰에 실시간 전달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헬로윈부터 인파 감지 시스템을 가동해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곧바로 교통을 통제하고 인파를 분산하는 등 대응에 나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황 요원들의 상황 인지 지연이라든지 신속한 상황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 연말까지 인파 감지 CCTV 900여 대가 서울 시내에 설치됩니다. 헬로윈 기간 용산 이태원과 성수동 카페 거리 등 시민들이 붐빌 것으로 예상되는 14곳에 일방 통행을 시행하고 안전관리 요원도 배치합니다. 서울시는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건대입구역 인근에서 인파 밀집 사고를 가정한 실전 훈련을 통해 자치구와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 체계를 사전 점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SPC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승진해서 차별을 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인데 노조가 고소한 지 1년여 만에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심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SPC그룹 계열사의 노조 탈퇴 종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P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 만입니다. 계열사 PB파트너즈와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을 담당하는 SPC의 자회사입니다. 검찰은 이 업체 임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차별 대우를 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고 고용부는 관계자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함께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계열사의 업무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인류는 생명체의 기원을 놓고 끊임없이 연구해왔죠. 태양계가 형성될 당시의 모습을 담고 있는 45억 살 된 소행성, 베누에서 가져온 돌과 먼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체에 꼭 필요한 기본 요소, 물과 탄소가 여기서 발견됐거든요. 이혁재 기자입니다. 태양계 형성 초기의 모습을 담은 지구에서 수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45억 살 소행성 베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현지 시간 11일 이 소행성을 탐사한 뒤 지난달 24일 지구로 귀환한 탐사선 오시리스-렉스 캡슐이 채취한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베누의 돌과 먼지 샘플인데
생명체의 기본 요소인 물과 탄소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ey are crucial elements in the formation of our own planet. And they're going to help us determine the origin of elements that could have led to life. 벤누는 기상현상 등으로 변형된 지구와 달리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의 물질을 간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학계는 이번 발견이 지구상 생명체 출현을 둘러싼 비밀을 풀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존슨 우주센터 안에 마련된 전용 청정실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구의 생명체 기원뿐 아니라 소행성과 태양계 행성의 형성에 대한 단서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연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미식 축제, 남산 한국의 맛 축제가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과 한옥 정취에 달콤한 한국 디저트까지 어우러지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젊은 세대에 맞게 살짝 조리법을 바꾼 것도 있어서 새로운 한국 디저트를 맛보실 수도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사이로 흥겨운 잔치판이 펼쳐졌습니다. 튀기지 않고 구워 만든 호떡부터 팥과 크림을 아우른 설기까지 익숙한 간식이지만 조리법을 살짝 바꿔 젊은 세대에 맞는 특별한 맛을 담아냈습니다. 일반 기름 호떡은 먹고 나면 지저분해지기도 하는데 20, 30대 분들께서도 데이트하면서도 즐길 수 있도록 오븐에 구운 조리법으로 바꿔서 가을바람에 실려오는 음악을 즐기며 요리 장인들의 솜씨 좋은 음식을 맛보고 푸드트럭 앞에 잠시 멈춰 허기를 달래기도 합니다. It was unexpected. I didn't know it was going to be here, and I'm a welcome surprise. So many people, so much culture. I love it. MBN이 주최하는 서울의 대표 미식 축제 제8회 한국의 맛 축제가 K 디저트 세대를 넘고 세계로를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가운데 열린 이번 축제는 오는 15일까지 나흘간 남산 한옥마을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한인 상공인들이 매년 10월이면 만나 네트워크를 다지고 새 사업 기회를 찾는 장이 있습니다. 바로 한인 비즈니스 대회인데 한미동맹 70년을 맞아 올해는 처음으로 해외인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렸습니다. 현지에서 유승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참가자들이 다 함께 줄을 당기자 코리아타운이 적힌 표지판이 드러납니다. 미국 오렌지 카운티에 첫 한인타운이 생긴 지 23년 만에 두 번째 한인타운이 세워졌습니다. We will not only celebrate Korean culture, history, and cuisine, but also embrace the cultural mosaic that defines our community. We'll attract new businesses, create more job opportunities, and contribute to the overall prosperity of our community. 우리 기업과 상인들은 이제 미국 사회에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상들 활약에 힘입어 올해 처음 외국에서 열린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미국을 첫 개최지로 선택했습니다. 미주 이민 120주년, 한미동맹 70주년, 재외동포 역사나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한미 기술 동맹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테크놀로지컬 얼라이언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머리를 다시 한번 한미 간의 테크놀로지 얼라이언스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우리 기업과 미국 기업, 동포를 비롯해 약 3만여 명이 참가합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한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1대1 기업 상담과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클린스만 호의 주장 손흥민이 나흘 만에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면서 튀니지전 출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손흥민은 튀니지와의 평가전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연승을 통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승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도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고 또 오늘 훈련을 하면서 또 제 컨디션을 체크할 예정입니다.
계절이 깊어가며 푸르던 나무들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오늘 소백산에도 첫 단풍이 관측되면서 가을색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차츰 이 단풍 전선은 빠른 속도로 남하하겠습니다. 내일도 큰 일교차는 계속됩니다. 낮 동안은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따스하겠지만 아침 저녁 공기는 쌀쌀하겠고요. 또 주말인 토요일 곳곳으로는 요란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과 충북, 경북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14도, 대전은 12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광주가 14도, 대구 13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대체로 23도 안팎까지 올라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토요일에 비가 한 차례 지나고 나면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는 등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